안녕하세요. 과거분사입니다. 오늘 저는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가 쓴 책이죠. 첫 번째 과학자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독자적인 형태의 과학사 연구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책이고요. 지성사 그리고 과학사 연구에서 나온 성과들을 바탕으로 카를로 로벨리가 자신의 생각을 푸는 성격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에 대한 것인데, 다만 저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아낙시만드로스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과학 그리고 과학적 사고에 대한 로벨리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학이라는 표현을 두고 확실한 사실을 뜻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필연성 혹은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우스갯처럼 쓰는 말, 뭐뭇은 과학이라고 사용하는 표현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우리가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로벨리는 과학은 불확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책 속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결정적인 법칙을 발견했다고 믿는 이들이 거의 없다. 새로운 법칙도 언젠가 한계가 발견될 것이며 더 나은 법칙으로 대체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법칙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과학을 잘 알지는 못하는 입장에서 로벨리의 설명은 아주 새롭게 느껴집니다. 제 머릿속에서도 과학은 수학 공식과 그것을 활용해서 산출하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같은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바라볼 때면 오류의 가능성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로벨리는 그 역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언제든 더 나은 설명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점을 두고 몇몇 사람들은 과학 역시 일종의 허구라는 주장을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많은 인문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귀 기울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주장은 한편으로 위기에 봉착한 인문학이 나름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는 인문학에 대한 편견이 만나면 과학과 인문학 사이를 가르는 갈등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로벨리의 이야기에서 과학과 인문학이 본질적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간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과학의 가치에 대해 세계를 설명하는 좀 더 나은 방법이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학을 계속해서 탐구하는 이유는 더 나은 설명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전공 분야인 역사 역시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거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물리 현상에 대해 물리학이 더 나은 설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역사는 과거에 대한 좀 더 나은 설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과 역사학은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확실성에 의지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인간은 신이 창조했다는 확신에 찬 믿음,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와 같은 확신에 찬 믿음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더 이상의 탐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장 자체보다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확실성과의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긴장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쉽게 확실성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살펴보기로 한 것은 지금부터 얘기할 칼럼에 대해서 이 책의 교훈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6월에 한겨레 신문에 기재되었던 김우재 박사의 칼럼인데요. 이 칼럼에서 김우재 박사는 인문학이 대학에 구속될 필요가 없으니 대학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우재 박사 입장에서는 자신은 인문학에 대한 애정에서 이러한 조언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주장을 살펴보면 인문학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 편견에서 출발한 확실성에 기반을 둔 주장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될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우재 박사의 주장은 인문학은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학이 단순히 물리적인 기반인지 생각할 필요도 있고, 인문학이 과연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대학은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한편으로 생산하는 미시적인 제도죠. 그리고 각 대학에 속한 연구자들은 나름의 학계를 형성하고요,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대학 공간은 그 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매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문학이 대학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텍스트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더라도 도서관에서 서가를 맴돌며 일정한 체계 아래 정리된 자료를 찾아다니는 것은 모든 연구자에게 중요한 경험이고 교육입니다. 강의 역시 필요합니다. 이 자유로운 인문학 연구 역시 오랫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에서 출발했고, 그 과정을 수행해 나갈 경험을 전달해 줄 선생과 비판적으로 토론을 해나갈 동료가 필요하니까요. 많은 이들이 인문학 연구는 혼자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자 혼자만의 힘으로 완성되는 연구는 없다는 점에서 인문학 역시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의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김우재 박사는 더 좋은 강의 역시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데, 굳이 모든 대학에 같은 수업이 있을 필요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가 비판하던 학벌주의를 더 고착화시킬 뿐이죠. 애초에 더 나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낫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보완해주는 역할로서 대학이 존재한다는 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우재 박사가 한 얘기들은 대체로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투적인 비판에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사실 이렇게 따지면 과학 역시 대학이라는 제도 안에서 연구 좀 잘할 사람 모아놓고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타이틀 받고 연구 수행하면 됩니다. 김우재 박사 말처럼 과학 연구가 여러 해에 걸친 도제식 교육을 필요로 한다면 사실 그 교육을 대학에서 할 필요도 없고 교수라는 직함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교육 과정만 제공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항상 대학의 어두운 측면들만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학은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수라는 직업 역시 마찬가지죠. 문제가 있다면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대학과 교수의 문제입니다. 보다 필요한 논의는 우리의 대학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학생과 교수의 관계, 목적 없이 수익 그 자체에 몰두한 대학 운영, 새로운 연구 체계와 방법에 대한 논의 같이 아주 작은 주제에서부터 하나하나 대안을 찾아갈 필요가 있죠. 그것이 어떤 공적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비판일 겁니다. 사실 너무 비판만 했지만 사실 김우재 박사의 칼럼은 본인의 타운랩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연구자들이 나와서 그 사회와 호흡하면서 연구도 수행하고 나름대로 그 사회 안에서 연구자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실험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이런 시도가 인문학에서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우재 박사의 주장은 그 주장의 기반이 사실이라기보다는 막연한 믿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투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식의 기반을 두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인문학자들한테 갑자기 난데없이 강요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주장을 과연 얼마나 합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칼럼은 주장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도 과연 당연한 것인지 의심할 필요도 있죠.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비판인가, 과연 타당한 비판인가 생각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저는 그것이 과학적인 태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이 우리에게 남기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과거분사였습니다.